여러분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기자 Y 수다입니다. 민웅기 일요신문 기자님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에이펙으로 다들 엄청 들떠 있잖아요. 소감들이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에이펙 총평. 저부터. 네. 제가 눈을 바라보면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상승했을 거다. 왜냐하면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당한 국가였어요. 1년도 안 돼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소위 국제적인 정상회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과적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건 K한류 플러스 K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두 가지를 결합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이벤트가 아주 큰 문제 없이 대가 없이 잘 진행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이 관세 문제 언제까지 가는 거야. 네.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한테는 가장 위험한 거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피곤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가 됐고 그 합의 내용 자체가 많은 외신들이 평가하고 내부에서 평가하듯이 나쁜 합의가 아니라 선방한 합의였다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구나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미중이 만나서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냥 뒤지게 싸우니까 지들끼리. 근데 일단 봉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봉합의 공간이 경주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공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갈등을 중재한 역할을 한국이 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니 해도 GPU 26만 장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이 AI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젠슨 왕의 합의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전망도 있구나. 그래서 과거 미래까지 전체를 관통했던 뭐 나쁜 얘기가 중간중간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매우 잘된 의미 있는 에이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이펙에 대해서 요즘 이런 평가가 있어요. 요즘 도파민 미쳤다. 국뽕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5개월에서 6개월 만에 지금 치른 국제 행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했을 때 에이펙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네, 호텔도 제대로 없고 뭐 이게 어떻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뭐 한국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다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에서도 뭐 이 정도면 대박이 났다라고 자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여자분들 여심이 너무 떨렸던 게 공연에서 우리 차은우 은우는 영어도 참 잘해 이러면서 차은우가 진행한 에이펙 만찬도 굉장히 화제가 돼서 다들 엄청 설레는 마음 가득한. 저만 그랬나요? 두 분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표정이시네요. GD 얘기는 안 하고 차은우만 말씀하시니까 너무 예를 들면 키와 얼굴만 보는 거 아닌가. GD 공연이 엄청나게 좋은 공연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우리 은우가 이렇게 영어도 잘했나 좀 놀랐던 측면이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영어 잘합니다. 차은우만 영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방이 차은우 진짜 싫어하시네요. 아니, 왜 우리 은우한테 왜 그래요 지금? 아니, 저를 죽이려고 지금 차은우. 네? 아니 저기 차은우 팬클럽 댓글 샀나 이제. 얘기 이제 GD도 네. 상당히 그 K-팝 또 그다음에 K-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어떻게 대단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차별 대우를 자세히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캐대형 가 쓰고 등장을 해서 굉장히 그렇죠. 인상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캐대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한국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적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걸 현장에서 우리의 그 소위 G 드래곤이 가스 쓰고 보였다는 모습을 그래서 정상들이 막 사진 열심히 찍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별거 없다. 총리들도 별거 없다. 나도 그런 것 좀 할 수 있다. 아니 그 문화 앞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총리든 아니면 일반 범인이든 그런 현장을 보면 즐거워하고 흥을 느끼고 그 문화에 빠져들고
저는 그래서 KRU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데 중대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몇 년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고 나서 그 할로윈 때 오징어 게임 분장이 엄청 미국에서도 핫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 이번 할로윈 테마가 네, 예, 캐대언 캐대언이었죠. 가발을 못 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직접 막 염색했다 뭐 그런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보라색 뭐 보라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여자 주인공.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에이펙도 그런 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화 얘기하니까 들떠서 좀 진정하고 다시. 차은우에 들으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문화라기보다는. 아니 우리 은우가 영어도 잘해서 감탄했다고 제가 우리 몇 번 말을. 은우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인? 아니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누나들의 마음을 미친 듯이 흔들었어서 네, 하여튼 기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은우 기억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또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다들 전 세계 주목한 게 두 가지였어요. 북미 될 것이냐, 그다음 미중 이 두 개의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북미는 안 됐지만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해석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미중 정상회담은 봉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중은 실질적인 세력전, 이제 국제정치에서는 세력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위 최강국과 2등 국가가 상당히 격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세력전이 상황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력전이 나왔네요. 예, 이제 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지금은 봉합시키는 과정으로 가겠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그것들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솔직히 합의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갈등 양상이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 수출 통제하니까 그래? 우린 히토류. 관세 올리니까 그래? 우린 대도 안 사. 뭐 이런 식의 이 두 가지 문제가 빠터가 되면서 봉합을 한 겁니다만 전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상황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달러 패권 플러스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건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 그다음에 빅테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쏠리지 않도록 그걸 막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자기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그걸 다 용인하게 되면 중국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봉합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복적인 봉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는 또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미중 갈등 봉합이라고 하는 반복적 국면 속에서 한국이 그 틈새를 잘 뚫고 들어가서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좀 우리만의 외교적 전략 그다음에 경제적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한 장이 이번 에이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시진핑이 좀 위풍당당한 모습, 미국에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직 시진핑 안 죽었네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시진핑 살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미중과 또 하나의 축이 북미였어요. 결국 그냥 불발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레이시아나 일본에서 이동하는 내내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뭐 자기는 뭐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고 북한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미사일을 쐈는데 북한은 항상 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의미도 축소하고.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냈는데 북한은 이제 입도 빵끝 안 했죠. 약간 스토커를 거절하는 모습처럼 보이긴 했어요.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트럼프를 스토커. 미국 그 국무부에서 연락이 오나요 저한테? 좀 기다려보고 연락 오면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밖에 조심하십시오. 네, 짱돌과 벽돌 조심하고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세간에서는 이제 이걸 만났어야 된다.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금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도 만났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정상국가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보내는데 구애를 보내는데 왜 안 만났냐? 그냥 간단하게 만남이라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자기가 몸을 숙여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대응이 없었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서 뭐 결국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뭐 갑자기 규제를 한다든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였으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응은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반응들이 이번에 핵심 관점이 아니냐 싶은데 우리 좀 즐겁게 했던 또 하나의 그 AI 뭐 동맹 연대 이 현장 깐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천조의 사나이 젠슨 황의 만점 매너가 되게 진짜 화제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깐부 치킨에서 치킨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깐부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현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근데 네, 다음 주부터 우리 김중호 네. 아니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미리 잘 알고 왔구나. 근데 이미 이제 과거에 그 네, 이건희 96년에 편지를 받아서 그 당시 우리 PC방 e스포츠에 열광하면서 거기서부터 GPU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장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니까 한국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드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문화에 쭉 관심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왔을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의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고 여기와 결합했을 때 상당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네.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중요합니다만 현대 같은 경우 네. 마찬가지로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라고 하는 측면과 결합하게 되면 테슬라와 양대 산맥으로서 엔비디아가 미래를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고려 속에서 왔는데 그중에 하필이면 깐부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오징어 게임에서 네. 나왔던 이 깐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친근함을 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 영업 잘한다. 젠슨 왕은 영업의 황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재용 그다음 정유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용의 결제였다고 하던데요. 둘이 나눠서 냈다고. 나눠서 300만 냈어요? 원 나눠서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다 하고 돈은 둘이 내고 생색은 젠슨 왕이 다 냈네. 또 나가서 자기가 또 다 나눠주고 했으니까 본인은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냈고 26만 원도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판매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진짜 영리한 너구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러니까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기업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측면에선 우리 경제 미래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깐부 회동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는 젠슨 황은 20년 전 용산에서 영업을 뛰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뭐 화자치 청소의 뭐 기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선대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2차로 이제 그 행사장에 올라왔잖아요. 네. 보는데 말하는 게 약간 취했구나, 좀 취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라오셨다. 그분이 네, 오셨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은 조금 말도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고 약간 취하셨나 하면서 이제 그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났겠죠. 이제 뭐 용산 전자상가에서 뭐 영업을 뛰었고 뭐 하던 그쵸? 그런 네. 거래처를 뚫던 뭐 그런 생각도 나면서 이제 자기가 왜 처음에 왔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96년에 한국에서 온 편지를 뭐 보고 한국이란 존재를 인식했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낸 편지인데 이제 비전이 한국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서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젠슨 왕의 엔비디아의 뭐 그의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편지였는데 96년이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 초고속 인터넷을 깔기도 전이었는데 어쨌든 삼성에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때부터 이어진 인연이 이제 한국을 AI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이 되게 중요한 게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과거 한국은 관치 경제라는 측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삼성에게 그러니까 기업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갔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 이제 모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 정도의 그쵸. 상황이어서 이 장면은 깐부 회동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앞서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네, 특히 젠슨 황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우리도 모르는 은혜를 갚은 남자라고 해서
젠스왕 귀국하자마자 이 영상을 올려서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In fact, I've been coming to Korea. NVIDIA came to Korea 30 years ago.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welcoming NVIDIA with open arms over the last 30 years.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하면서 영상을 3분짜리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헌정 영상이다 하면서 남은 나라 회사가 한국 국뽕 영상을 만들어줬어. 다들 엄청 흥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엔비디아 황해 나름대로의 저 영상은 고맙기는 한데 제가 맨날 왜 한대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저게 공짜가 아니다. 기업이 저런 영상을 올리는 데는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지업산에서 올렸다라고 하는 건 기업의 브랜드,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저걸 보여줘서 엔비디아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저는 핵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AI의 중심 국가, 중심 도시라고 하는 측면들을 명확히 타겟팅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타겟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 공감대겠죠. 말씀하신 것 지금 표현 가셨잖아요. 국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먼저. 근데 본인만 느끼신 게. 젠슨 황 개호감이다 이런 평가.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신 게 아니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꼈을 때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완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제가 볼 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락을 깔아놨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테슬라 그다음에 어디더라 또 메타 이런 데 같은 경우가 GPU가 13만 장, 많게 35만 장 정도 얘기하는데 26만 장을 여기다가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마다 5만 장씩.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6만 장, 그다음에 우리 공공 부분이 5만 장, 26만 장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나라보다도 소위 새로운 AI 시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준 하나의 파트너십이잖아요. 근데 이 파트너십이 국뽕을 틀었을 때에는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고 그 시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기술적인 빅테크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건 소비 시장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아시아 시장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중국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전 여러 가지의 고려점 속에서 했지만 그래도 젠스랑 고맙다. 특히 퀼컴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판매로 인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이제 부상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은혜를 갚았나. 그래서 영상 마지막 보면 뭉클했던 게 기적이 계속되는 이곳에서. 네. 그래서 기사에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젠슨 황 CEO라고 쓰지만 이제 뒤에는 축약을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황 CEO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다. 근데 이제 영상에서 봐도 이제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조업 처음에 이제 제조업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인터넷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AI로 가는 3분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직 계열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AI 그런 게 모두 가능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뭐 AI는 발달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발달했지만 하드웨어를 만들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뭐 IT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결정한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경쟁의 교두보로 한국을 삼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한국이 AI 주축이다. 이제 26만 장 준 게 그냥 준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앞으로 그렇죠. 시너지가 나겠죠. 네,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윤기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이제 기자와의 수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님 모시고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홍주환 기자님과 저의 만남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제 만났거든요. 제가 변호인이었고 이제 이태원 참사 취재 기자님으로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죠. 다시 이날이 왔네요. 제대로 된 추모라든가 그런 기억을 삭제하려고 했던 과거 정권과 다르게 이제 3주기가 어떠한 추모의 진정한 추모의 시간으로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족들 진실버스 타고 전국 순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보를 했는데 거기에 진실버스에 동행하셨잖아요.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 10월 29일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지금 3주기는 지금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제 뭐 특조위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3년 3월에 그 유가족들이 당시 이제 윤석열 정권 때 특별법의 필요성을 이제 전 국민한테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실버스라는 걸 타시고 전국을 한 10일간 순회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이 이제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때 진실버스에 참여했던 유가족 3분이 있었는데 그 희생자 송치림 씨의 아버지 송진영 씨와 희생자 오지민 씨의 아버지 오일석 씨,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가 있었는데요. 이 3분을 제가 최근에 다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네. 기사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3분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은 먼저 여쭤본다면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현장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세월호와 다르게 가고 싶었을까요? 유가족분들이 그때 모여 있었는데 유가족분들이 모여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분들 피해 사고 당하신 분들의 시신을 병원을 다 나누기도 하고 이제 유가족들을 섬으로 만들어 서로 소통도 못하게 만들고 이거를 그냥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치부하고 희생자를 그냥 어떠한 뭐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한 사범으로 좀 몰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검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이 되게 잔인한 행태를 지속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볼 때 뭐 나쁜 학습이 됐다라고 세월호의 나쁜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얘기하는 참사를 국민의 아픔으로 느끼고 이걸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 또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행태였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극우 정치인들이 바라본 건 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좌파들이 준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런 식의 사고 발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차 가해는 동일하게 발생했던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달려들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축소하고 은폐하고 절대 사과 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세력 대 세력이 싸우는 것처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짜버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월호에 느꼈던 부모님들보다 더 큰 아픔을 아마 이태원 참사 부모님들, 그러니까 무기력감이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소위 다시는 이런 자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소하신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 뭐냐면 왜 그 해에 할로윈 축제만 그렇게 예를 들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까?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만약에 국가 권력 또는 정권의 핵심 수뇌부의 어떤 일정한 조치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반드시 사실을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로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야 시작됐다. 그게 네. 지금까지 하나도 못 밝혔죠. 윤석열 정부, 윤석열이 다 막았던 건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전 이건 끝까지 밝혀서 국가 시스템에 이걸 정확히 안착시켜야 되는 과제가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뉴스타파 2년 전에 누가 이태원 참사 159번째 피해자를 만들었나 이제 그 보도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아까 진실버스 유가족분들을 다시 3년 만에 인터뷰하셨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일단 159번째 희생자는 참사 당시에 이제 사망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나중에 이제 2차 가해와 트라우마를 견디지 그렇죠.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현 군이고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됐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정권이 또 바뀌었으니 이제 좀 뭐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지금 좀 더 허탈함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는 게 윤석열 정권 때는 이제 거의 약간 투쟁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로서는. 근데 이제 투쟁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뭐 특조위도 발족이 됐고 정부에서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이걸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이죠. 근데 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고 여기서 만약에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또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사실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감정을 지금 느끼시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이게 참 정치적으로 참사가 이용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왜 사고 현장에서 춤추던 사람을 우리가 추모해야 되냐? 무한공항을 뭐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세월호가 이제 좀 잊혀지니까 새로운 이슈거리를 이렇게 찾는 거냐?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선택적 추모하지 말고 천안함, 연평도 이런 거나 잘해라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천안함 사건과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너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아니야,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좌우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저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2차 가해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예를 들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자기들이 놀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놀다 죽은 사람보다는 연평도나 천안함처럼 군인이나 경찰을 더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대한민국은 헌법에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갔던 공간에서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생명에 대한 경시 태도인 거고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의미에 대한 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너 거기 왜 갔어?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사태인 거고 극우 세력들 동원해가지고 비판하고 싸움 붙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입법 차원에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같은 경우도 사고 난 지 1년 뒤에나 감사에 착수를 하고 또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를 들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니 그럼 그 이전 할로윈 축제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에만 뭐 일부러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감사원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저기 덮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런 권력의 도구와 수단이 돼서 이런 행태들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법이라는 좋은 표현을 했었으니까 응징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유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하셨죠. 그날 정부는 없었다. 그래서 오열하셨는데 실제로 외국인분들 그때 지원할 때 보면은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때 증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결국에 아무것도 왜 안 했을까 하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통령실에 모든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최근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나온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유가족들을 만났고 이제 그 만남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합동 감사를 벌이겠다라고 해서 국무조정실이 이제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약 2개월간 감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집회 시위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중됐고 이로 인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이제 집회 시위 관리가 됐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할로윈 축제는 등한시됐고 이로 인해서 참사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있으면 이제 구청도 이제 재난 안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 용산구청조차도 대통령실 인근을 좀 더 집중하느라 이제 참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 합동 감사 결과 62명에 달하는 이제 공무원을 징계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약간 고무적인 거는 감사원이 사실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이 공무원은 경고를 주고 이 공무원은 경징계, 중징계를 요구한다라는 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번 감사원이 3년 만에 내놓은 감사 결과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관리자 이런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우를 잘해야 된다라는 식의 하나만한 거의 학술 보고서에도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한 거를 그쳤는데,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서는 이제 62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라고 함으로써 조금 더 나아간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께 각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태원 참사 저 지원하면서 느꼈던 건 유가족분들이 딱 두 개예요. 원하시는 게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자 처벌, 이건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참사 3년인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금 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결과가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히 역할을 보면 어떠한 그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이런 문구도 삭제하면서 은폐 축소하려는 이런 행보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을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뭐 이 사건 자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초반기에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경찰 병력 이동 차원 때문에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충성 경쟁 차원이었던 건가, 아니면 대통령실에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거,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약 문제입니다. 이 당시 예를 들면 인파들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마약 수사에 성과를 내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 해서 엄청 그죠? 반발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저도 이태원 참사라고 얘기하는 건 권력형 참사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진상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모든 공권력은 권력을 위해서 줄을 쓸 거다. 그건 예를 들면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처럼 우리 국민들의 마음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잊혀지면 그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근데 잊지 않으면 국민을 개돼지로 본 거죠. 잊지 않으면 잊지 않는 그 힘이 새로운 어떤 참사를 막아낼 수 있는 위기 대응의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항상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위기관리센터를 없애려고 그러는 게 되게 많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기관리센터를 왜 없애지?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노무현 정부에 그 NSC에 있을 때 처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사전에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없애려고 그랬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 됐고 좀 다시 부활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위기관리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입법 차원에서도 좀 견고하게 좀 확장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권력 마음대로 위기관리센터를 자주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런 측면들, 전 뭐 가장 중요하게는 입법 차원에서 2차 가해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입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요. 뭐 또 하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죠. 그런 분들의 마음들, 참사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안아주고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하고, 그런 공간적인 어떤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참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각고의 노력, 이게 이태원 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0년마다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이태원 참사 12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해왔고 기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뭐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해서 그분들이 오열했고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의 위로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에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요. 조사하고 이제 이르면 내년 6월 그리고 좀 늦으면 3개월 후인 9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 어쨌든 유가족들이 자신들이 몸소 투쟁해서 만든 특별법이 이제 어쨌든 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참사의 특성이 뭐냐면 페이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참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도 그 당시에 뭐 급박하고 구조 상황도 힘들고 이랬으니까 사실 되게 부실한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뭐 입에서 입으로 이제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공무원들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좀 조치를 통해서 특조위가 내실 있게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되면서 대통령실에 있던 문서들을 다 기록관으로 던지고 갔어요. 근데 이거를 특조위가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장치를 대통령실에서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입법으로 되지 않나요? 이게? 입법으로 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입법을 또 통과시키는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좀 대통령실에서 여당과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좀 특조위가 당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봤었고 어떻게 관리하려 했었는지를 좀 많은 서류들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나? 그날 이태원 골목의 그 진상이 무엇이었나? 사실이 무엇이었나?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그리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자와의 수다 홍주환 기자님, 그다음에 김종욱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